안녕하세요. 저는 한세숙이라고 합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숨 돌릴 틈이 없었네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50대에 이른 치매로 세상을 떠난 뒤 딸과 아들 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부터는 아들과 딸 두 아이를 악착같이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맺으며 학교에서도 늘 칭찬받는 아이였죠. 결국 교사가 되어 한때는 제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잘 나갔습니다. 동생인 아들은 조금 더 차분한 성격으로 약학을 공부해 약사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줘서 고맙고 든든했죠. 그러나 제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뒷바라지를 하며 요양원을 알아보고 결국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을 두고 나 혼자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가정에 헌신하며 여태 경제적으로 책임을 졌지만 이제 남편이 없으니 제가 삶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들, 딸 결혼 자금도 대주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내 아들, 딸들 기죽지 않게 시집 장가 보내야 했죠. 그래서 딸은 좋은 데로 시집을 갔습니다. 대학 때부터 만났던 녀석이 있었는데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면서 교대 나온 딸이 임용을 붙고 그 녀석이 로스쿨을 가면서 다시 만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딸은 그 녀석한테 시집을 갔고 한동안 돈을 벌어서 그 녀석 로스쿨 등록금을 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교사라면 최고의 선자리인데 굳이 애정이 이끌려 왜 로스쿨 다니면서 뻐기는 녀석을 만나냐. 차라리 그냥 변호사를 만나면 될 것을. 저는 그것이 참 속상했지만 그럴 때마다 딸은 사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의리라는 게 있잖아. 나는 영훈이가 변호사라서 결혼한 게 아니라 영훈이랑 내 청춘을 함께 불태우면서 사랑이란 정이랑 추억까지 다 나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을 수가 없어서 결혼한 거야. 그 녀석 변호사도 아니면서 그 집 사돈들이 변호사 대우해달라며 집까지 다 해오라고 한 거 잊었어? 아유,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아주 억장이 무너져. 결국 집도 열쇠도 안 해갔잖아. 엄마랑 나랑 힘합해서 시어머니 설득했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 엄마. 난 지금 너무 행복해. 아이고, 하여튼 그 녀석 일이라면 두둔해서는 아주 친정이고 엄마고 지 서방밖에 모른다니까. 저는 그것이 참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속이 터져 사위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딸은 질색팔색했으니 말이죠. 딸은 교사로서 가정일 할 시간이 없어서 휴일날이면 제게 와서 가끔 반찬을 싸가지고 갔는데 친정에 올 때마다 얼굴이 까칠해지는 것 같아서 보약 한 제 먹여야겠다 싶어서 한약방도 데리고 갔습니다. 제 돈으로 제 딸 한약을 지어준다 해도 사돈는 애가 안 들어서는 상황에서 임신한 약을 곧 지어줄 생각이니 괜히 방해되게 참견하지 말라 했고 딸은 제 말보다는 시어머니 말을 하늘같이 알아듣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댁밖에 남편밖에 몰랐던 딸은
어느 날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딸 유진이의 이상한 행동을 처음 알아챈 것은 유진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늘 신뢰를 받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날의 대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까 분명히 떠올랐는데 이상해.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깜빡할 때가 있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걸 거야.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유진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물을 따르다가 손을 떨며 잔을 엎드리기도 했고 집에서 가스불을 끄지 않은 채 외출을 하기도 했다는 소식에 사위가 펄펄 뛰며 전하기도 했지요. 장모님, 안사람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벌써 몇 번이나 가스불을 끄지 않아서 냄비도 다 태워먹고 아파트 전체 불날 뻔했다니까요. 아니, 건망증이 갑자기 이렇게 심해져도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유진이 시험 당일날 방금 손에 들고 교실로 가져오는 시험지를 잃어버려 기억하지 못하고 헷갈리면서 학부모들에게 항의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유진의 변화를 이상하다 생각했고 동료 교사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나면서 유진이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죠. 안 되겠다. 유진아, 우리 병원 한번 가자꾸나. 너 건망증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 괜찮아. 무슨 건망증으로 병원에 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가보자. 너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아이, 참 괜찮대도 엄마는 별게 다 걱정이야. 딸은 무엇인가 예감한 듯 한사코 안 가겠다 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딸과 함께 가야만 했기에 억지로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 결과를 들은 날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유진 씨는 초록이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가 퇴화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딸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치매라고요? 우리 유진이가 아직 40도 안 됐는데 그럴 리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초록이 치매는 드문 경우지만 유진 씨처럼 젊은 나이에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모든 치매가 다 마찬가지예요. 진단 결과를 들은 유진은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또한 유진이처럼 쓰라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유진이만큼은 아니었기에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 엄마, 나 이제 교사도 못하겠지? 학생들 앞에서 계속 실수하면 어떡해? 나 어떻게 살아야 해? 그리고 남편이랑 시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 자기 자신보다는 교사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 남편, 시댁밖에는 생각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조차 미련스러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쓰러운 딸의 눈물을 제 주름진 손으로 닦아주었고 저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엄마가 다 방법을 찾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만 생각하고 살자. 응?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딸 앞에서 티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최대한 추스르고 이를 악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곁에서 남편이 치매 걸리고 보필했던 것을 잘 알고 유진이 또한 그것을 누구보다 잘 봐왔기에 무서움을 아는 만큼 괴로움도 더했을 것이지요. 저는 간신히 딸을 진정시키고 부축해주고 오늘은 마음이 안 좋은 만큼 엄마랑 같이 자자 친정집에 데려오려 했지만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신경이 쓰인다며 자기 집에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고 딸을 내려준 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지만 문제는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터졌습니다. 유진이의 병 소식이 너무나도 빨리 사위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서 가족 간의 문제가 심상치 않게 터진 것이었죠. 사위는 안사돈과 함께 당장 제 앞에 찾아와 당장이라도 내 딸을 쫓을 기세로 차가운 얼굴로 저와 유진이를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진이가 치매라니. 저도 아이들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진단을 받았을 뿐이야. 아직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함께 노력하면.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만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이 데리고 사실 거 아니라서 그렇게 여유 부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 식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장모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딸은 그야말로 죄인이 된 것 같았고 저는 딸을 꼭 감싸 안았습니다. 파르르 떨고 있었지요. 그때 안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안사돈의 말투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아무래도 애들 이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를 망치는 병이에요. 이혼하고 유진이 심해지면 요양원에 보내세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우리 딸이 뒷바라지에서 사위 변호사 만들어놔서 이제야 겨우 숨 돌릴만 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딸이 치매에 걸리자마자 가족으로서 보살피기는커녕 내쫓으려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사위와 시어머니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사위는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와 제발 이혼해달라고 딸을 힘들게 했기에 딸은 결국 소원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이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딸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가족의 냉정함과 외면은 그녀를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기억을 잃어도 엄마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우리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어미로서 제 아이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딸은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뒷바라지하고 병간호를 하며 버티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솔직히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죠. 어미인 제가 어떻게든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 딸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막막한 마음이 하루도 떠나지 않더군요. 저는 그맘때쯤 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돌보느라 애쓰고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먹는 것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좋질 않아서 부쩍 살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올라왔어요.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고 며칠 뒤 결과를 듣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며칠 뒤에 나와 나중에 문자로 전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좋질 않자 딸을 보니 더 마음이 불안했고 저는 그래서인지 아들에게 저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또한 대학교에서 만난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약학대학을 나와서 부부 역사가 되어 벌이가 제법 좋았던지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열심히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이에 손녀딸 하나 키우며 알콩달콩 사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였는데 볼 때마다 우리 딸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맘때쯤 원래 살던 곳을 정리하고 새로 아파트 분양하는 곳에 약국 자리를 새로 옮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사도 하고 저희 집이랑 많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저는 아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고 몸이 가까우면 마음도 가까워지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오자 잘 챙겨주고 싶었고 특히나 며느리가 바빴기에 저는 딸 챙겨주듯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주고 싶었습니다. 딸이 점점 정신을 돋는 일이 많아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자식들이 있었기에 하루하루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김밥을 쌌는데 좀 많이 싸서 반찬들과 함께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약국에 가져다 주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병원이 위에 6개이고 맨 아래층에 제법 크게 약국을 재오픈해서 아들과 며느리 외에 한 명의 약사를 썼는데 이 사람 또한 아들과 며느리의 동창이었죠. 저는 딸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문을 단단히 잠그고 얼른 도시락 가방을 들고 10분 내외로 있는 아들 약국을 가서 약국 문을 열며 환한 미소로 며느리에게 인사했습니다. 현주야, 김밥을 좀 많이 싸서 지나가는 김에 점심 도시락 좀 가져왔어. 배고플 텐데 와서 같이 먹어라. 마침 병원 점심시간과 물려 한적한 시간이었고 그 전까지는 바쁜 시간이었던지 연락이 안 되어서 잠깐 도시락만 전해주고 가려고 후딱 온 것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울까봐 지나가는 김이라고 말을 했죠. 제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나자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된장 국물도 같이 보온병에다 싸왔다. 많이 먹고 힘내야지. 성호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넣었으니까 둘이 나눠 먹어. 저는 며느리의 손에 도시락을 건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받아 앞에다 두었는데 어쩐지 표정이 편치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그저 제 바람인 것 같았고 며느리는 여전히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 보여서 저는 더 자주 봐야 해서 식구끼리 정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 전할게요. 그래, 많이 좀 먹어라. 보면 볼수록 마른 게 내가 마음이 안 좋구나. 밥심이 있어야지 일도 잘하고 손녀딸도 잘 돌보지.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몸이 건조하게 말을 했지만 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약국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택시 정류장까지 나오자 저는 핸드백을 뒤지며 손을 멈췄습니다. 늘 있어야 할 것이 없었고 그것은 바로 제 분신과도 같은 핸드폰이었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핸드폰을 약국에 두고 왔네. 다시 약국으로 돌아간 나는 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며느리와 동료 약사가 나직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멈칫하며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도시락을 가져오셨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한숨과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료 약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뭐긴 뭐겠어요. 멸치볶음에 고사리 나물, 그리고 장조림, 똑같은 반찬들이죠. 하시는 반찬들이 이것밖에 없으신가 봐요. 그래도 정성은 가득 담겼겠네요. 동료 약사는 피식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이런 반찬 입에도 안 돼요. 성호 씨도 안 좋아하거든요. 생각해봐요. 친아들도 안 먹는데 누가 먹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복지관에 기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죠. 다행히 복지관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며느리는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던데 따뜻한 마음은 전해지는 거니까 누구라도 먹으면 괜찮죠. 저는 당장이라도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아들에게 전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헌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아들에게 전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헌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뒤늦게 인기척을 느끼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문 밖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빠르게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애써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와서. 그런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내가 가져온 반찬들 네가 복지관에 보낸다고 했니?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료 약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들은 거니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눈치를 살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걸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절로 서러운 마음이 들어 눈가가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내가 몇 시간씩 정성을 들여 만든 건데 너희한테 전해지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갔다니. 내가 네가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써봤구나. 며느리는 당황하며 빠르게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요즘 바빠서 잘 못 챙겨 먹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약국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얼른 손님에게 다가갔고 저는 한참 동안 약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밀려오는 허탈감과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며 조용히 약국을 나섰습니다. 약국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며느리는 손님에게만 집중하며 저를 외면했죠.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이 그저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정성은 헛되지 않았어. 버려진 것도 아니고 더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자. 그래야 내가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테니. 그러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성호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 담긴 배신감이 묻어난 감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내가 좀 전에 약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미안해, 엄마. 아들은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멈칫했지만 아들의 반응에서 느껴지는 어딘가 부족한 사과에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미안하다니, 네가 뭘 미안하다는 거니? 내가 들은 게 사실이란 말이니? 엄마, 솔직히 그동안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반찬 처리한 건 맞아. 근데 엄마도 아시잖아. 요즘 우리 생활이 바쁘고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침묵하다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바쁘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그 반찬들을 만들면서 무슨 마음으로 만들었는지는 너도 알잖니.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헛된 짓이었다는 뜻 아니겠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집사람도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을 거야. 그냥 복지관에서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좋은 데 쓰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들은 당황하며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호야, 네가 정말 네 엄마를 위로하려는 거니? 아니면 네 아내를 감싸려는 거니? 내가 네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야? 엄마, 아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요즘 시대가 다르잖아.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엄마가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며느리도 부담 느꼈을 거야. 아들은 서둘러 말을 돌리며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네 말처럼 시대가 달라졌겠지. 하지만 정성이 시대를 가리니? 네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걸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엄마, 내가 다음에 더 신경 쓸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조용해졌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통화하자며 말을 돌리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화를 끊은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기에 그 배신감이 더욱 쓰라렸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제 곁에 가만히 누웠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처받은 마음, 딸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 후에 제게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검사 결과에 대한 문자였고 저는 내원하라는 말에 별뜻 없이 괜찮겠지 싶어서 갔는데 의사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검사 결과를 무겁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요. 위암 3기입니다. 네? 그게 무슨... 제가 암이라고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의사는 차분하게 제게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위암 3기라는 말만 꽂혔습니다. 생존 확률이 60대 40이라는데 40%의 숫자가 제게는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의사 선생님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흐릿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제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내 딸은 어떡하지? 치매인 딸아이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서 살아야겠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생각해보니 암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스스로 미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지껏 40년이 넘는 동안 애들 뒷바라지에 남편 병수발, 제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막막함과 후회가 밀려오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위암 3기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입을 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만약이라도 잘못되면 자기 누이를 잘 책임져 줄까? 과연 요전번 일로 신뢰가 깨지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저는 아들밖에 희망을 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핏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마음속으로 수십 번 대화를 연습했지만 막상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어렵게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요전번에 분위기를 풀려고 했던 건지 손녀딸과 함께 며느리도 따라왔고 간만에 분위기는 좋았지만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오늘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아들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고 물었습니다. 뭔데요? 그나저나 엄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며느리도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쳐다보았는데 저는 긴장감에 꿀꺽 침을 삼키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했는데 내가 위암 3기란다. 순간 방 안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위암 3기요?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살 수는 있대요? 저는 애써 진정하고 물잔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살 가능성은 있다더라.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아들은 손을 머리로 올리며 고개를 숙이다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그럼 치료비는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수술비랑 치료비 합치면 꽤 큰 돈이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내가 살아야지. 네 누나도 돌보니 가게를 일단 정리하고 만약 모자라면 집을 팔아서 그걸로 치료비를 써야 하지 싶다.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가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 지금 신도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상가 입주하고 지하철 개통되고 하면 집값 오를 일만 남았는데 그걸 왜 포기하시고 지금 파세요? 뭐?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집값을 걱정하자는 말이냐?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그 와중에 내 집값 떨어질 생각을 하다니 저는 한탄스러웠습니다. 덕이 아들 집도 아니고 내 집인데 아마도 내 딸이 치매에 걸렸으니 내 모든 재산은 아들이 받는 걸로 알아서 더 그런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한숨 쉬며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내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오해하시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암 상기면 치료를 받으셔도 완치될 가능성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게 집까지 팔아서 무리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건 어머님만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치료도 받지 말고 그냥 죽으란 얘기니?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고통스럽게 치료만 받다가 세상 떠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치료받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원하시는 일 하시다 세상 떠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삶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며느리에게 손이 올라갔고 며느리가 질끈 눈을 감는 순간 아들이 제 손목을 잡고 자기 집사람을 지켰습니다. 셋 다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침묵이 잠시나마 흘렀고 며느리는 어이없는 듯 그 자리에서 다시 제게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하다 못해 저한테 손을 올리시네요. 제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치료를 받으셔도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건 병원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요. 그만해 당신도. 아들은 며느리를 제지했고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편을 들지 않는 아들을 노려보더니만 손녀딸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약사 며느리라고 들여놨더니 어떻게 도덕성이 저렇게 빵점이란 말인가. 아무리 자기 안 사람 아끼는 공처가 애처가 아들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저에 대한 미안함에 참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저희 약국을 무리하게 오픈했더니 안 사람도 지금 성격이 예민해져 있어서 그래요. 저희도 힘든 상황이라 빚만 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손해보고 집을 파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 많이 속상했나 봐요. 누가 봐도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 보였는데 아들은 며느리를 좋게 포장했습니다. 아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할 테지요. 그때 딸이 나타나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고 저를 안았고 그런 누이의 모습에 아들은 새삼 누이의 존재가 생각이 난 듯 착잡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간 후 한참이나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병보다 가족에게 느낀 실망감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게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또 한 번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딸이 사라진 건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낮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 그녀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거실과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딸은 집을 나가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문 앞에 두고 나온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경찰서로 달려갔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치매라 기억도 못하는데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경찰들과 함께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나 놀이터, 자주 가던 음식점,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침착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언제세요? 점심 전에 제가 잠깐 잤어요. 그때까지는 집에 있었어요. 눈 떠보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동네를 돌아다니며 저는 딸의 이름을 불렀고 뒤늦게서야 아들은 거북이처럼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잔뜩 짜증과 피곤이 쌓여 보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알면서 아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자기 누이가 사라졌는데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네 누이가 없어졌는데 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경찰들도 출동했잖아요. 알아서 잘 찾아주겠죠. 제가 온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저도 제 일이 있잖아요. 어디든 카메라에 잡혔지 않겠어요? 성호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누나다. 어떻게 그렇게 낱말하듯 말할 수가 있어? 저도 누나 걱정돼서 왔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맞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한순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저를 더 상처받게 했지만 저는 일단 딸부터 찾아야만 했습니다. 딸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말과는 다르게 그렇게 사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딸이 무사하게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다섯째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지금 근처 병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니 딸이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진아, 너 도대체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딸은 멍하니 있었지요. 저는 뺨이 눈물투성이가 되어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돌아왔으니까 됐어. 엄마는 네가 어디 있든 찾아낼 거야. 아들한테도 딸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했지만 아들은 거봐요, 돌아온다니까요. 엄마는 왜 사서 걱정을 하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끊어서 저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누나 하고 따르며 누구보다 사이가 좋은 남매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딸의 옆에 앉아 저는 한참을 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딸을 더 신경 쓰면서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일이 엉망이었지만 잃어버렸던 순간 딸의 존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설쳤고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을 맞이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돼.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다짐하며 오랜 고민 끝에 가게를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가게를 내놓았음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겨우 한 명뿐이었고 사겠다는 사람이 제안한 가격은 말 그대로 헐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시간이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가게를 넘긴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저를 찾아와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엄마, 그 가게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지하철 역세권에다
주변 상권까지 잘 잡혀 있는데 왜 그렇게 아무한테나 헐값에 넘겨요? 저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죠. 아들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곁에 있던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눈살을 찌푸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러니까 저희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속이 터져 나왔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아? 난 암환자다.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딸도 아프고 내가 살면서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도 처음이잖아. 그런데 너희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거니?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가운 무관심의 시간이었지 제 고통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냉랭하게 말했죠. 어머니,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돈으로 치료를 시작해도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그래도 그땐 아들이 며느리를 나무라기라도 했는데 어느새 동조하며 저를 몰아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제 안에 남아있던 가족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텅 빈 집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나에게 다짐했죠. 내가 내 삶을 지켜야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채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저는 딸을 잠시 요양원에 맡긴 뒤 본격적인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몸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몇 날 며칠을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사를 맞으며 혼자서 쓸쓸히 앉아있을 때면 옆자리의 환자들은 가족들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내 곁에는 왜 아무도 없을까? 그 와중에 며느리가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힘들어하며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굳이 버티세요? 그냥 미리 장례식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야유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며느리는 그저 무심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저는 텅 빈 공간에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치료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처분한 돈은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사라졌고 남은 돈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곳은 제가 보상받은 토지로 산 것이기에 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 삶의 상징 같은 곳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더 이상 그 추억을 지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 하는 행동을 보니 내가 어떻게 된다 해도 상관없고 내 딸은 더욱이 나 몰라라 하며 제 재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내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작은 희망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 딸아이를 찾고 마지막까지 제 몸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또다시 아들과 며느리의 냉소와 반대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이 싸움이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싸워야 할까? 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다시 힘을 짜내려고 애썼습니다. 딸아이와의 추억이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제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하려는 저의 결심은 그들에게는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날은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으니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부동산에 방문해 집을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집에 대해서 그렇게 맘대로 할 수 있나?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바로 아들을 불러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집을 저희 명의로 넘기세요. 엄마 혼자 집 관리도 못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엄마 편찮으시고 사실 때까지는 집에서 사시게 해드릴게요. 차라리 제가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더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에서 집까지 팔아서 무리하게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어머니 가시기 전까지 맘 편히 계실 수 있게 알아볼게요. 제 심장은 마치 수천 개의 못으로 찔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과 며느리가 맞는 걸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죠. 집은 내 것이야. 내 삶도 내 거고 너희는 내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 오늘 이후로 우리 가족으로 보지 말자. 아들은 제 말 한마디에도 꿈쩍을 안 했고 끝까지 당장 제 이름으로 명의 안 해주실 거면 집은 놔두란 얘기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뭐지? 남편이 떠난 후 온 힘을 다해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게 남은 건 병든 몸과 혼란스러운 마음뿐이었죠. 점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정말 며느리의 말 맞다나 호스피스에 들어가 남은 시간을 편히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정신을 놓고 그대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무거웠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인기척에 조심스레 눈을 떴는데 보니까 딸이 저를 어린아이 다루듯 머리를 쓰다듬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간지럽고 기분이 좋아서 저는 딸의 손을 붙잡았고 딸은 웃으며 제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걸 엄마한테 전해주려고 왔어. 내가 사실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 있었는데 그걸 엄마한테 전해주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였는데 엄마 걱정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미안해 엄마. 너 유진이 정신이 돌아온 거니? 세상에, 이게 꿈은 아니겠지? 이제 가면 나 못 올지도 몰라. 엄마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 내 가방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놨는데 엄마가 정작 필요할 때 못 보니까 전해주려고.
딸은 집을 나갈 당시에 가방을 메고 나갔는데 그 가방 한쪽 깊은 한 곳까지 제가 미처 보살펴 보았던지 그 안에 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와 함께 제 손 안에 꼭 쥐어주며 저를 안고서 딸은 미안하다며 웃으면서도 울었고 저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허나 딸은 내게 통장을 쥐어주자마자 얼마 안 있어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래도 그 딸을 한동안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았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아프긴 했지만 딸과 함께할 미래를 위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새로운 용기를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딸의 통장에 있었던 돈은 약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쓰려고 비상금으로 재테크하면서 자기만 알고 모아놨던 돈인데 통장을 늘 없앴기 때문에 딸밖에 몰랐던 것이었죠. 딸은 정신을 놓은 상황에서도 내가 아들 며느리에게 상처받은 것을 느꼈던지 무슨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어서 그것을 제게 가져와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 덕에 수술대에 오르기 전 딸을 잠깐 요양원에 맡긴 뒤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에 힘을 얻어 수술실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꿈결 같았습니다. 하늘이 딸을 끝까지 돌보라는 의미였던지 저는 결국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새 삶의 가능성을 느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근처의 작은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딸과 함께 텃밭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채소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을 주었습니다. 딸은 종종 기억을 잃고 제게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조차 소중했습니다. 제 딸은 살아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웃고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냉소적인 말과 무관심함은 여전히 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지라 저는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랬는데 문제는 아들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은 약국 운영은 그들의 기대처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손님들이 몰려드는 듯 했지만 경쟁 약국들이 줄지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손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병원도 운영이 어려워져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약국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근처에 딸을 맡기는 요양원이 있었기에 요양보호사한테 들었는데 요양보호사는 아들과 같은 동네 주민이었기에 상황을 듣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약국 아드님이 하신다고 했지요? 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병원이 어렵고 몇 개 망해 나가서 그 상가에 요즘 손님이 별로 없대요. 경쟁 약국들이 줄지어 들어와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여자 약사가 좀 까칠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으면 잘 안 가요. 옛날과 다르다고요. 그 여자 약사는 아무래도 며느리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제게도 못한 말만 골라서 하더니만 저 잘났다고 약 팔아주는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고자세로 까칠하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 초반에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확장했다고 들은 약국이었습니다. 그럼 친절하게 잘 좀 운영할 것이지
요새는 의사 약사라고 뻗대면 환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다 서비스 정신으로 친절하게 해야지 살아남았습니다. 자기들만 학벌 좋고 좋은 것도 아닌데 요양보호사 얘기를 듣자니 이래서야 대출이자 갚는 것도 힘들어 보였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못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질 않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구나. 제가 그때 무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들이 제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심 아들이 신경 쓰이는 와중에 요양보호사한테 그 소리를 들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들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볼이 푹 패인 것이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도와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 도와달라니. 무슨 일이 있어? 설마 하나 약국이 어려운 일로 연락했을까 싶어서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착잡한 듯 손을 얼굴에 마른 세수를 하며 비비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약국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 돼.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위암으로 고통받으며 집을 팔아야 할 때조차 외면했던 아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니. 내가 아들에게 비록 딱한 마음이 들었고 신경 쓰였지만 정작 이렇게 말을 하니 제 마음도 무겁고 되려 뻔뻔스럽기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제게 무슨 말을 했던지 일말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듯 했고 아들은 저한테 당연한 듯 자신에 대한 일을 벌인 책임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니? 내가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그때 네가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 그땐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약국만 어떻게든 유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때 네 엄마 목숨을 위해 한 푼도 쓰고 싶지 않다고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널 위해 돈을 쓰라고? 엄마, 그건...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이제 나와 유진이를 위해서만 살기로 했다. 이 약국이 망하든 아니든 그것은 이제 네 몫이야.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나 엄마 아들이잖아. 부모라면 자식한테 다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너는 나한테 그리 말했으면서 나는 어떻게 너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냐? 나는 그렇게 못 해주겠다.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가 않구나. 집에서 나가줘라.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뒤늦게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듣질 않았고 아들은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다가 끝내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약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대부업체의 독촉이 계속되었고 약국은 문을 결국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녹록지 않았던 듯 싶었습니다. 약국 운영난으로 가정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가 아들을 두고 친정 가족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며느리는 아들과 상의 없이 친정 식구들하고 이미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추궁했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투며 아들은 홀로 남겨졌고 그토록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서도 외면받는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별거를 하며 아들은 작은 방 한 칸에서 홀로 살아가며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위암 진단을 받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외면하며 오직 자신들의 재산과 욕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고 서로를 비난하며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많이 힘들었던지 어느 날 잔뜩 취해서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술도 잘 못 마시는 녀석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진탕술에 의지하며 제게 전화를 걸었을까 싶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약국도 망했고 집사람도 내 딸도 떠났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그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렇게 힘든 아들을 나는 엄마로서 품어줘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저는 그리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던지 자꾸만 아들만 보면 옛 상처를 들춰내는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대신 저와 제 딸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맞았지만 지금의 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성호야, 네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그 후회로 모든 걸 돌릴 순 없어. 내가 받은 상처도 네가 선택한 길도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엄마가 지금은 너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구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끝까지 버려? 자식이 잘못한 줄 알고 반성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모질게 해야 되냐고. 내가 모든 게 없다는데 엄마까지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거냐고. 그게 무슨 부모야. 부모도 사람이니까. 부모도 자식한테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니까. 자식이 잘못하고 반성해도 엄마가 너를 온전히 용서할 자신이 없고 너만 보면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너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아들은 끝까지 자기 감정만 이기적으로 내세우다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한참 멍하게 잡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건 결국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래야 하는 게 맞겠지요. 대신 저는 딸과 함께 보내는 순간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있구나 싶어서 딸을 보며 저는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가끔 딸이 7살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묻습니다. 엄마, 나 이뻐? 그럼 너는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꼭 말해줍니다. 저는 딸과 함께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서 텃밭에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사서 심으며 키우고 있는데 딸이 무엇보다 채소 기르는 것을 좋아해서 정서적으로도 좋고 저 역시 텃밭의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건강과 사랑 그리고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란 것을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며 그 축복은 내가 선택한 삶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도요.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딸의 치매는 가끔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 몸의 피로는 여전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긍정적으로 나를 위해 그리고 내 딸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는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흙냄새 가득한 아침과 고요한 저녁, 그리고 서로의 곁에서 나누는 작은 웃음들이 삶을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건강과 마음의 평화는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소중한 삶의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꼭 붙들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